자, 우리 이제 이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 74페이지 같이 보시는데 여기 블랙스버그 선언이라는 게 나와 있죠? 블랙스버그 선언이다 그랬을 때 요게 지금 보니까 여기 정부 기능에 관리과학의 원리가 적용되고 행정학이 행태주의 실증주의에 의해 지배되는 현상으로 인해 행정학의 토대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입헌주의를 통해 국정 운영의 규범성을 행정학의 토대로 삼아야 된다는 선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행정학을 연구할 때 행태주의나 실증주의에 너무 이렇게 또 집착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제 지적을 했다. 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배경을 보면은 미국 사회 내 필요 이상의 관료 공격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반관료적 성향과 그리고 정당, 정치권의 반정부적 태도 등이 행정의 정당성을 침해하는 상황이 만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때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가 왔잖아요. 신자유주의 시대가 오고 그러면서 미국의 레이거노믹스가 진행이 되고 그런 속에서 이제 관료제에 대한 공격과 비판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대통령도 막 공격하지. 그 다음에 각 정당 정치권에서는 행정을 되게 무능력한 조직으로 막 몰아붙이지. 이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행정학이 너무 행태주의적인 연구나 하고 말이야. 당위적이고 이렇게 그 올바른 방향성 제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래가지고 행정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어때야 된다는 겁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전문성도 좀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입헌주의 같은 거에 토대를 두고, 올바른 민주행정이 무엇인지 좀 고민도 좀 하고 말이야. 그리고 또 이제 공직자가 또 사명감도 좀 갖춰야 되고, 이런 거 좀 능동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반관료적인 성향을 극복하고 행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샥터의 시민재창조론이 있는데 그 표를 한번 가보시겠어요? 표를 가보시면은 있잖아요. 정부재창조론은 이제 시민을 고객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고객이 아니고 시민은 소유주다. 소유주도. 오너다. 영어로 오너예요. 오너. 오너를 우리식으로 번역해서 소유주로 한 겁니다. 오너인데 왜 자꾸 이거를 커스터머처럼 취급하느냐 라고 하는 이제 비판을 했고요. 그래서 정부재창조론에서는 정부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에 관심이 많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능률성이에요. 능률성. 어떻게 해야지 투입 대비 산출을 늘릴까? 이런 거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임마 이 소유주인 시민들이 뭘 해달라고 하는 건지 그거에 집중하라 말이야. 정부가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지 그 뭐 투입 대비 산출을 크게 키운다 이런 거나 이 관심 갖고 있었어야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소유주라고 한다면은 수동적으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정치, 행정 이런 거에 관심이 평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공부하기 전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시민이니까.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고, 우리 집 일을, 뭐 내가 누구한테 대리인한테 맡겨놨다고 해도 우리 집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파악하고 있어야지. 대리인한테 너 잘못했다고, 너 나랑 약속 안 지켰다고 하면서 욕만 딥다 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심지어 욕하다 나중에는 야, 네 멋대로 해라. 난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내팽개친데 말이 안 되잖아. 내 건데. 내 걸 어떻게 그렇게 맡겨놓고, 잘못했다 싶으면은 더 맘대로 하라고 내버려둡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샥터가 말했던 이 소유주로서의 시민을 생각해 보면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직접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참여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능동적 참여라는 말이 그 안에 이제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민주주의적인 사고방식, 가치관, 이 국민 주권의식 이런 것들이 너무 또 이렇게 또, 이런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좀 묻혀요. 묻힙니다. 민주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이 절차나 이런 것들이 다 보면 비능률이거든요. 민주주의는 이렇게 얘기해요. 정치학자들이 궁극에는 민주적으로 하는 게 능률적이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뭘 자인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겁내 비효율이다라는 걸 자인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어떤 능률성 같은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민주주의적인 절차가 너무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런 속에서 한편으로는 또 이제 반론이 제기가 되는 부분인 건데 반론을 펼칠 때 이제 야, 우리 민주성 같은 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능률성만을 추구할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블랙스버그 선언도 그 맥락이고 샤크터의 시민재창조론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MPS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M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론적 토대 그래서 3번에 이론적 토대가 이제 나와 있죠. 네, 여기 보면은 대의제의 한계를 지적한 민주적 시민 이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제도 이제는 대안이 아니다. 이제 소유주인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직접적으로 좀 참여하는 토대가 좀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인본주의 이거는 뭐 충분히 강조했죠, 그죠? 사람을 중심에다 놓고 개별 사람들 존중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이제 기울이는 것으로 했다. 이렇게 봐두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신제도주의와 공동체주의 및 담론 이론과 그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등 새로운 행정 이론에 입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 원리 데나르트가 7가지를 제시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얘기가 쭉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있어요. 단점이 나온 점이 있거든요. 6번의 한계를 보니까 말은 되게 번지르르 합니다. 뭐 시민의식을 존중해라. 뭐 공익의 가치가 소중하다. 전략적으로 사고 민주적으로 행동하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을 제시해줘야 될 거 아니야, 구체적인.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재창조론을 신랄하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비판으로서는 의의가 있는데 더 이상이 없어. 한 발 더 나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솔루션을 제시해줘야 되잖아. 방향성만 또 준 거예요. 방향성만 주고 구체적인 대안, 처방을 제시해주지 못했다는 점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뭐 본인 능력 한계가 좀 있었던 듯 싶기도 하지만은 함부로 그렇게 평가받을 학자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대안까지는 못 만들었다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행동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주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단점으로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밑에 보면 전통행정이론. 이 전통행정이론이 관료제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하고 있는 표 한번 여러분 복습할 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탈신공공관리론 포스트 MPM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재집권화와 재규제라는 말이 나와 있을 거예요. 아니, 관료 조직은 관료 조직대로 굴러가야지. 어떻게 다 경영조직스러워질 수 있겠느냐라는 반박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민간과 공공영역의 파트너십, 그러니까 민간을 꼭 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포스트 MPM이.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서로 파트너십이 제대로 좀 형성돼야 된다. 이런 것이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부가 재집권화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시장은 시장대로 역할을 하고 말이야. 정부는 정부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을 했다라고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통합적인 사고를 좀 해야 되고, 뭐 종합적인 사고도 하자. 환경적, 역사적인 요소들 다 감안하자. 이런 얘기들까지 담고 있는 게 포스트 MPM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가면 신국정관리론 뉴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뉴 거버넌스. 이 거버넌스의 배경을 보면요. 세계화와 정보화가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뉴 거버넌스가 이제 강조하는 바는 네트워크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이제 정부와 시장과 그 다음에 시민사회가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의사 전달이 굉장히 수월해야 되고, 그런 속에서 이제 서로의 생각들이 잘 조화롭게 버무려지는 이런 이제 이 정치 과정을 그려낸 것이기 때문에, 그럼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죠?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야 되고, 이게 정보사회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죠? 정보사회, 네트워크 이런 게 강조가 됐고요. 또 세계화의 흐름이 있었거든요. 세계화의 흐름이 있다는 얘기는 그거를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세계화 흐름 속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개별 국민국가 단위로 중앙정부가 나서갖고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이 이제 좀 축소가 되는 겁니다. 예. 아래로는 이제 분권화가 막 돼서 지방 분권화가 이루어져서 권한이 또 이렇게 분산되고요. 위로는 이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가가 맘먹었다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이른바 좀 들어보셨겠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있죠? 글로벌 스탠다드. 이게 세계 표준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정부가 뭘 하고 싶어도 우리가 국제사회 일원으로 살아남으려면 그 기준 충족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특정 산업을 보호하고 싶어서 이 상품을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선언하고 실행하고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려면 WTO를 탈퇴하든가 우리도 북한처럼 자력갱생하겠다 이렇게 나서지 않는 한 안 돼, 그게. 안 돼요. 그 룰을 따르지 않으면 WTO 등등 국제사회에서 국제사 일원을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이거 뭐 버틸 여력이 안 되죠? 뭐 그러니까 우리도 그 속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하고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정부가 일방적으로 뭘 결정하고 추진하고 이런 것들이 옛날 같지는 못한 거죠. 여전히 정부는 유효한 아주 중요한 정치 주체 하나이지만은 그러지만은 옛날처럼 절대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속에서 이런 거버넌스 모델 같은 것도 충분히 이제 고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갖고 주체가 좀 확장되는 거죠. 정부만 공공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로 깔리면서 그 시대적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뉴 거버넌스까지 등장하게 됐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요, 그 종류로서 로즈의 뉴 거버넌스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로즈가 볼 때는 신공공관리가 돼야 되고, 좋은 거버넌스를 이루어야 되고, 예, 그리고 정보가 너무 커지면 안 돼.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스러운 거거든요, 다. 최소국가, 기업적 거버넌스, 이렇게 돼 있죠? 예,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막 실현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옆에 보면은 좋은 거버넌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신공공관리와 자유민주주의가 결합된 게 좋은 거버넌스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민주주의도 구현돼야 된다. 그러니까 궁극에 통하는 건 딱 그거예요. 개인주의, 자유주의 이런 게 제대로 구현된 사회. 이런 걸 이제 좋은 거버넌스다. 그런 토대가 돼야 협치도 가능하죠. 근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이익 집단이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 이익 집단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을 틀어막고 봉쇄한다든가 그러면은 그게 제대로 된 거버넌스가 될 리가 없죠. 대등해야 합니다. 시민사회가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시민사회 존중해야 되고 시민사회 의견이 수렴되어지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좋은 거버넌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많이 논의가 돼요. 특히 진보적 성향의 지자체장들 같은 경우에 이 거버넌스 개념 많이 끌고 들어가요. 보수적인 성향의 지자체장은 어떤데요? 아직 NPM이지. 약간 NPM이고 진보 세력 쪽에서 좀 찾은 대안이 거버넌스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장을 우리도 부정하지 않는다 이런 전제 속에서 거버넌스 개념을 시민사회 참여를 계속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뭐 부작용도 있기는 합니다. 뭐냐면 거버넌스는 이게요 철저히 자발적 참여 그리고 지방정부를 포함해서 어떤 정부에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무슨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 자조활동 같은 것들이 아주 활발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토대가 돼야 돼요. 그런 역량들이. 그런데 우리 사회가 실제로 그런 역량들이 다 갖춰져 있는가 보면은 꼭 그렇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 급한 지자체장들이 이제 거버넌스 개념을 들고 들어가면서 자꾸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거버넌스 이런 걸 자꾸 획책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이거 성공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민사회 자발적 참여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자발적 참여는요, 내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서 우리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뭔가 시간 투자도 하고 노력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복원돼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주의 같은 것들이 복원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갖고 뭘 하냐면은 또 이제 그런 거를 또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왜 그 사업비 같은 걸 따먹으려고 무리한 짓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패해요.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구조가 안 되니까. 실패하게 되니까 자꾸 그런 참여를 이끌어내려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동아리 같은 거 만들었다. 그러면 지원해주고. 지역, 우리 동네 라디오를 뭐 하려고 그런다. 아이고, 지원해주고. 뭐 컨텐츠도 만들으라고 그러고 뭐도 하라고 그러고 막 지역사회 신문 만든다고 하면 지원해주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지역 공동체 복원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단계에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제가 거버넌스가 개념은 좋은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복원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야.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주장, 각자의 어떤 욕망, 각자의 요구사항들도 들어주면서도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공동체 이익에까지 다다를 수 있게끔 돼야 제대로 된 좋은 거버넌스가 되는 것인데, 이거 원래 이론적으로 말하는 건 다 쉽다니까요. 현실에서 그게 녹아 들어가려면은 많이 어렵지. 그죠?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집에, 누가 찾아와서 노크하고 집 안에 들어오고 하는 거 좋아해요? 집 안으로 누가 들어오는 거를 일단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좀 무서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쩔 땐 좀 귀찮기도 하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요, 자꾸만 아파트를 계속 지으면서 우리가 좀 이제, 이게 진짜 그야말로 효율적인 거죠. 효율적이고 편한 거죠. 개인주의가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이 이런 고층 건물들 지고 칸막이 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것 같은데, 만날 수 있는 장이 없어요. 이렇게 아파트를 이런 식으로 다 지으면. 그죠? 커뮤니티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만들어집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되면 거버넌스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버넌스 못해요. 일시적으로 이런 건 돼. 우리 동네에 뭐 놔주세요. 우리 동네 이런 시설 안 돼요. 이런 거 할 때는 막 홍보하면 사람들이 그래 안 돼. 우리 동네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그러고 아니면 우리 동네 이런 거 설치해 줘야지. 그러고서 일시적으로 모이는 건 돼. 그런데 그런 걸로는 거버넌스는 성공 못 해요. 거버넌스는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점이 고민 지점이에요. 여러분들 지방직으로 가면 이 큰 과제일 거예요. 분명히 시장이 이런 걸 요구할 거예요. 이제 이게 좀 이제 이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제 보수적인 성향의 시장이 있더라도 이런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방향성이 계속 좀 앞으로 좀 진전이 있어야 될 텐데,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아파트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도시 지역에서 이들이 어떤 장소,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커뮤니티 형성을 만날 수 있을지를, 이거를 판을 깔아줘야 돼요. 정부가 돈 뿌려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판만 만들어줘야 돼. 판을 만들어주고 자연스럽게 모여질 수 있게끔. 옛날에는 날이 더우면은 밖으로 평상 같은 데 나와가지고 막 과일도 나눠 먹고 막 이러면서 커뮤니티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집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그러다 보면은 옆집에서 세상에 아동학대로 애가 죽어나가도 몰라. 이런 것은 좀 비극적이잖아요. 그죠? 좋은 점도 있지만, 편리한 점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큰 과제가 되어 있다. 뭐 그런 정도까지 말씀드려볼까요? 좋은 얘기들은 다 써놨습니다. 일단은.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보시면은, 피터스의 국정관리 모형은 이제 관료제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국정관리 모형을 제시한 것이다. 해가지고 아까 그 정리해드렸던 틀로 딱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인간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겁니다. 관료제의 어떤 점을 비판하고 어떤 새로운 국정관리 모형을 제시한 건지 그 이름들 있잖아요. 이름들을 매칭을 잘 하시면 될 거예요. 그 정도만 할까요? 그리고 구체적인 뭐 그 실현 방안 같은 것도 있긴 하거든요. 여기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도 있기도 한데, 그런 거는 뒤에까지 다 공부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좀 봐야 이게 뭔지를 좀 알아요. 인사행정론에 관련된 것도 있고 조직론에 관련된 것도 있고 막 그래갖고 여기서는 다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뒤에 다 공부한 다음에 복습할 때 또 보시면 돼요. 자, 이제는 그 외의 행정이론으로 가볼게요. 포스트 모더니즘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대략 좀 비교를 해드렸어요. 그죠? 대략 좀 해드렸는데, 모더니즘이 가져온 역사적인 또 그 단계가 있는 겁니다. 모더니즘 필요했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 모더니즘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스템적 사고를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잖아요. 시스템적 사고를 하게 됐고, 기본적인 어떤 그 능력이 배양됐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근대사회가 올 때 모더니즘적인 경향에서 제일 먼저 제시된 것이 사실은 의무교육 같은 거예요. 글자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기계를 만지고 관료 조직에서 시키는 일을 따박따박 해내려면은 무슨 말을 하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말귀를 알아듣고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말귀를 알아듣고 그리고 또 글 같은 것도 읽을 줄 알고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사고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물론 글을 못 읽는다고 사람의 사고 능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걸 또 트레이닝 시켜준 것과 그러지 않은 건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맹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사고의 훈련을 시켜주는 이 교육이 필요해졌고요. 그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뭐겠어요? 의무교육이에요. 의무교육.
의무교육을요,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도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무교육이 획일화된 교육 내용을 가지고 맑게 알아듣는 노동자를 양산하기 위한 자본가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맞는 얘기거든요. 사실. 맞는 얘기지만은 근데 또 뭐 그렇게 진단을 해버리고 나면은 그럼 뭐 어쩌라고? 공교육하지 말자고? 그건 대안이 아니잖아 또. 아니 그렇잖아요. 그 덕분에 가난한 집 아이들도 의무교육으로 나와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전에는 어때요? 옛날에 그 교육 방식은 뭐예요? 있는 집 자식들한테 유명한 철학자 같은 사람을 하나씩 붙여주잖아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름 들어봤던 그 유명한 철학자들의 뭐 직업은 저 같은 직업입니다. 사교육자. 대부분. 그 사람들 철학 공부하면서 옛날에 뭐 먹고 살겠어? 뭘 먹고 살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야? 부잣집 아들내미 있잖아요. 데리고 다니면서 유럽 같으면은 그때도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가능하니까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견문 넓혀주고 같이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러면 교육시켜주는 거예요. 완전 특급과외 특급과외. 그럼 해주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가난한 집 아이들은 그런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래도 근대사회가 돼가지고 그런 교육의 기회가 확장이 되고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한테 그런 기회 줬다는 것은 좋은 점이죠. 좋은 점인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나름의 한계가 없는 바는 아니에요. 그리고 어릴 때 교육시킬 때 이런 의구심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말 잘 듣는 노동자를 키워내야 되니까 말귀만 알아듣는 게 아니라 체제에 순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 체제는 무조건 다 좋은 거고 바람직한 거고 뭐 그죠? 사회에 막 불편한 얘기하고 이런 거는 좀 나쁜 거다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 좀 심어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그저 주어진 거를 충실히 하는 이런 인재를 키워낸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많이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독일에서 히틀러 등장 이후에 그거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했다 그러잖아요. 뼈저린 반성. 왜 히틀러 같은 악독한 인간이 등장했는데도 그 밑에서 야 독가스 가지고 저 유태인 죽여. 그러면 네? 그러고 가서 죽이고. 왜 이러지? 지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하잖아 지금. 이것이 내가 명령을 따르는 것이 내가 월급쟁이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게 아니라 야 이렇게 하면 사람이 죽지 않나? 이게 맞나? 옳은가?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데는 비판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하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생각하는 교육.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맨날 하는 게 노조 연습해보고 이러는 거. 응? 우리는 노조, 나쁜 놈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좀 있잖아요. 약간 우리가 좀 근대적인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건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들어가면 노동자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들도 경제적으로 자기네가 기여한 바만큼은 좀 나름 또 이제 그죠? 그거에 대한 보상도 받아야 되고 이런 거 아니겠는가.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CEO가 되는 게 아니라 노동자가 될 거거든요. 노동자로서 내가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고 나의 권리는 무엇인지 이런 거 다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교육으로 좀 탈바꿈이 됐죠. 그런 걸 거꾸로 반추해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한 점이 아직은 있고 좀 근대주의적인 이런 성향들이 좀 남아있지 않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근대주의의 전반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기업도 좀 위기가 와요. 기업도 위기가 오는 게 지금의 고객들은 되게 좀 까탈스럽습니다. 옛날에는요, 근대주의 속에서 그냥 관료제 조직 큰 덩어리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 상품만 만들면 돼 라고 해가지고 매뉴얼화해서 그거를 이제 여기서 막 이제 분업화를 시킨 다음에 맑게 알아듣는 노동자한테 너는 이 일을 해라, 너는 이 일을 해라, 너는 이 일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딱 조합해내면은 상품이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이거를 대량으로 만들었으니까 싸게 막 팔면서 이윤을 추구하면 됐는데 지금 이 고객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복잡다단하여 요구사항이 너무 복잡다단해서 이게 이제 다양한 상품을 내놓지 않으면은 팔리질 않아. 남하고 똑같은 거 이렇게 사라 그러면 싫어해, 사람들이. 에? 그런 경향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은요, 여기서는 진짜로 이 회사에 종사하는 종업원들도 그냥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랑도 사실은 시대적 분위기가 좀 맞물리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등장이 모더니즘에 대한 반박에서 등장한 것이긴 한데
그런데 마침 그 기업이 싫지가 않아요. 기업 입장에서도. 맞아, 맞아. 다 개성을 추구하고 말이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우리 회사에 기여해 주면 돼. 이렇게 또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시대가 달라진 겁니다, 확실히. 어쨌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90년대에 포스트 모더니즘 경향이 굉장히 뚜렷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이제 우리 행정학적으로 좀 접근해 보면, 자, 보세요. 이거는 우리 그 줄기로 쭉 따라가는 거 있죠? 그거랑 별개예요, 그냥. 별개의 이론들로 보면 돼요. 현대 행정 이론으로서 그냥 아예 다 개별로 보시면 될 텐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관련해서는 파머라는 학자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머가 제시한 게 반관료제 이론입니다. 반관료제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반관료제 이론. 이것도 관료제를 비판하는 거네요. 그죠? 방금 전에 제가 그 설명 계속하고 있었잖아. 왜냐하면 관료제는 모더니즘적인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반관료제 이론은 야, 관료 조직이 비능률이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예 그냥 차원이 다르게 관료제 자체가 사람을 부품으로 여기는 거거든요. 계층으로 다 나누고 분업화를 다 시켜서 너는 이 일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그게 아니고 그 사람 누구야? 모던 타임즈 그 저 코미디언 누구죠? 찰리 채플린. 찰리 채플린 모던 타임즈는 한번 본 적 있죠? 없어요? 없구나. 학교 같은 데서 이런 거 아직도 안 보여줘요? 이런 거 한 번씩 보여주고 그래야지 말이야. 찰리 채플린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코미디 같아요. 그냥 슬랩스틱. 근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그 당시 사회 모더니즘의 이 사회를 굉장히 비판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를. 노동자 하나의 부품입니다. 그래서 막 이런 거가 소재예요. 그냥 이 라인에 노동자들이 쭉 서 있어. 앉아있지도 못하지. 다 서가지고 뭘 하냐면은 이렇게 라인이 지나가면은 그거를 계속 뭘 쪼여.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쪼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쪼이다가 파리가 오는 거야. 찰리 채플린한테. 파리가 와가지고 여기 앉았는데 이거를 손을 쓸 수가 없어.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놓치면 불량이야, 이제. 그래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니까 파리 쫓다가 그거 빨리 하고 한데 계속 와게. 그래가지고 열받아 죽겠는데 이 파리가 쭉 날아가더니 옆에 있는 등치 큰 노동자 궁뎅이에 앉아. 그래서 가가지고 발로 파리를 잡겠다고 걷어차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미디야. 장르는. 그런데 걷어차니까 옆에 노동자, 그 등치 큰 노동자 훌 또 맞더니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그걸 피해 나가는 방법도 이거 지나간다고. 그러면 그 노동자도 정신 차리고 빨리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교대 시간이 돼가 이제 퇴근 시간이 돼서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지나가는 여성 옷에 큰 단추가 매달려 있으니까 그것도 이렇게 자기가 쪼여야 되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쫓아가면서 자꾸 쪼이려고 그러다 한 대 맞고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모습을 그렇게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 안에서는 관료제 조직이 일반화되어 있는 거고 관료제 조직 안에서는 사람은 기계 부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머가 제시한 게 반관료제 이론인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관료제를 또 욕하는 거예요. 관료제 아주 동네북이야, 동네북. 그죠? 동네북인데 한때는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으나 이제 나중에는 현대사회로 오면은 이렇게 저렇게 비판을 받는데 파머는 그런 맥락에서 이 인간을 도구화한다는 점에서 반관료제 이론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세웠던 것이 뭐가 있냐면요. 기존의 구조를 해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체해야 된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해체하고 그 다음에 탈영역화, 영역으로 막 이렇게 나눴던 거 있잖아요. 막 구분법들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탈영역화. 특히 서양은 이런 합리주의적인 사고가 발달해가지고요. 그렇다면서요. 원숭이 이런 단어를 주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연상되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바나나잖아. 바나나. 누구나 다 바나나. 우리는 그 연상을 할 때 연계성을 이렇게 찾는데요. 근데 서양 애들은 유인원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원숭이, 유인원 이런 식으로 종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찾는 게 훈련이 잘 돼 있대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이 개념 규정이 탁탁탁탁 기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사고가 거기에 묶여.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좀 묶여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연상법을 쓰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네들은 우리보다 더 합리적으로 이렇게 사고하는 훈련이 돼 있다 보니까 그걸 과학적으로 분류하고 그 분류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게 자연스러워져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걸 깨트리자는 겁니다, 파머가.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기존의 그 구분법을 깨트려라. 그리고 상상해라, 상상해라. 새로운 것들을 상상해라. 세상에 딱 그 과학적인 어떤 결론 그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다. 상상해라. 그리고 여기에서 중심은 사람이어야 되니까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도덕적 타자라는 표현을 써요. 도덕적 타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도덕적 타자가 뭐냐?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이 일을 해야 될 사람 이렇게 보지 말고 저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라 이겁니다. 그게 도덕적 타자라는 개념이에요. 상대방을 평가할 때 야 얘는 뭐 이 고가가 높은 사람이야. 얘는 일 잘하는 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아니 원래 사람의 가치라는 게 그렇게 매겨지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사람으로 존중돼야 된다며. 그게 천부 인권이라며. 그렇게 합의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합의한 거 아니야?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봐봐 직장생활 해봐요 이제. 야 에이스야 잘 나가. 야 쟤랑 같은 팀 되면 골치 아프다. 쟤는 좀 그만뒀으면 좋겠어. 라든가 이런 식의 평가. 아니 불가피한 면이 있는데 그런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 맞는데 그런데 자꾸 이제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응?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뭐로 평가받아요?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공부 못하면 사람이 아니야? 혹은 공부를 안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로 사람의 높낮이를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 그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 거기에 스스로 다 노예가 돼 있어요. 노예가 돼가지고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소개할 때 이 사람 서울대 나왔어요. 그런 얘기를 막 해줘. 그게 이 사람에 대한 칭찬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위치? 이거를 설명하는 거지 이 사람을 설명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런데 마치 그게 그거인 것처럼 등치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그래요 안 그래요? 자꾸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과 능력이 없는 사람을 구분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이나 학력이 좋은 사람이나 그죠?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워주는 이런 경향들이 자꾸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러다 보면은 사람이 중심은 아닌 것 같아. 사람 그 자체 인격적 존재로 대우받는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전 국민이 다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야. 파머가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맞아요? 동의돼요? 그래서 사람을 중심에 놓고 봐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 가진 선입견 다 벗어나야 된다 이거지. 이 네 가지를 기억해 놓으세요. 이렇게 딱. 그리고 파머 말고요. 이제 폭스, 밀러 이런 학자가 있는데 폭스와 밀러는요. 담론 이론입니다. 담론 이론. 담론은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그죠? 어떤 지도자가 제시하는 방향성 이런 게 아니라 담론이다 그러면은 담론은 어떤 거다? 담론은 요거는 다수의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 그게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뭐에 관심이 있는가? 여기에 집중해 줘야 된다는 거지. 민주주의 하다 보면 이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매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이런 거 조사하지 않아요? 국정수행을 잘한다, 못한다, 매우 잘함, 매우 못함, 이런 거 조사하잖아요. 그래 맨날 발표하잖아요. 몇 프로가 잘한다, 몇 프로가 못한다, 좀 긍정 답변 몇 프로, 부정 답변 몇 프로,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청와대에서도 부정 답변이 계속 늘어나면 왜 그러지? 야 이거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뭐가 문제야? 찾아내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막 아우성이야. 그러면 그 문제부터 좀 해결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에서는요, 자연스럽게 담론이 우선 과제로 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민주주의에서는. 맞아요? 이런 담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아까 말했던 그냥 단순 NPM 시대 이런 거에 마인드로 접근하면 민주적 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능률성, 쥐어 짜내기.
비용은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결과물은 많이 만들어내고 뭐 결과물 이전에 산출물 있잖아요. 산출물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거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사람을 중심에다 놓고 가다 보면 그러면요. 때로는 더디 가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더디 가도 사람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지. 이 민주주의적인 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담론이론은. 알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능률성 추구 이런 거랑은 조금 더 거리감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론 이론이 제시가 됐다. 이런 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알겠지요? 자, 그 다음에는 딜레마 이론 한번 볼까요? 딜레마 이론. 딜레마 이론은요. 그림으로 제가 한번 그려드려 보려고. 딜레마 이론. 딜레마라는 게 뭐예요? 딜레마. 딜레마란 말은 우리 잘 쓰잖아요. 딜레마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일 때 딜레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딜레마 이론에 거기를 한번 보세요. 구성 요건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거기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안 간 절충이 불가능한 분절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A라는 대안이 있다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B라는 대안이 있다 칩시다. 그랬을 때 이것이 이렇게 분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대안과 B 대안에 이렇게 합쳤을 때 교집합이 만들어지면은 그 방향으로 결정하면 되잖아요. 야, 서로 교집합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대로 결론을 내리자 하면 될 텐데, 그 방향으로 가자 하면 될 텐데 교집합이 없어. 교집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절성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분절성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한 발 더 나가서 상충성도 거기에 있을 거예요. 대안의 상충성. 그죠? 둘이 나눠져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가냐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어. 또 합쳐지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는 좀 양보한다 이런 개념도 안 돼요. 두 대안에. 이 상충성이 있는 거라 이게 서로 분절되어 있으면서 상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안의 결과 가치가 균등하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분절되어 있고 상충되어 있더라도 A 대안을 선택했을 때가 B 대안 선택했을 때보다 이익을 보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 그러면 야, 소수의 사람을 좀 미안하지만 소수의 사람이 원하는 걸 버리고 다수의 사람들한테 이득이 되는 걸 하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된다는 거지. 이 보니까 결과가치에 균등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요, 이렇게 저울에다 달아보니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울에다 달아보니 이것이 무게가 똑같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무게를 달아봤는데 무게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게가 똑같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균등성의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게가 같아. 균등성이야, 균등성.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니까 아물랑, 다음 세대가 알아서 하라 그래. 이럴 수 있으면 내팽개 쳐놓을 수 있으면 또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 또 뭐라는 거예요? 선택의 불가피성이 있다는 거죠. 이 대안들에 대해서 선택의 불가피성이 돼.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선택의 불가피성. 이런 거 아닙니까? 농반진반 여자친구가 갑자기 이런 걸 물어봐. 자기야, 나랑 자기 어머니가 강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 거야? 이런 거. 봐봐, 이런 거. A 대안, B 대안이 분절되어 있어. 그죠? 분절, 둘 다 구할 수 없잖아. 분절되어 있어. 효도냐 사랑이냐 그것이 문제지. 상충성이 있어. 상충성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다 중요해. 다 중요한 거야. 뭐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자친구가 날 뻔히 쳐다보고 있어. 선택의 불가피성. 나 모르겠는데 이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게 딜레마예요. 뭐 어떻게 대답하라는 거야 그게.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어릴 때는 아빠가 좋니 엄마가 좋니? 이런 거. 그죠? 그런 비슷한 상황이지. 우리가 어떤 정책 대안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를 선택하기도 그렇고 이거를 선택하기도 그렇고 근데 선택은 꼭 해야 되고 지금. 그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딜레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딜레마 이론하고 시차 이론 같은 거는 우리나라도 행정학이 되게 발달된 나라잖아요. 행정학과가 전국에 웬만한 4년제대에 다 있잖아. 그죠? 네, 그리고 우리 행정주도로 경제성장한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앞에서 우리 발전행정론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나라 행정학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하고 행정학자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론도 있어요. 보통 이론들이 우리나라 이론이 아직까지는 조금 좀 미흡하잖아요. 학문적 연구에서는. 이제 우리가 학문 연구할 토대가 좀 된 것 같아. 왜냐하면 학문 연구가 잘 되는 나라는 무조건 부자 나라입니다. 하버드가 왜 1등인 줄 알아요? 하버드 대학이 적립해놓은 돈이 몇 조 원이래, 몇 조 원. 몇 조 원이 아니라 몇십 조 원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 돈이 많으니까 누가 아주 연구를 잘하는 석학이 있으면 스카우트 해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자기 유명한 학자는 웬만하면 다서 하버드에 있고 그러잖아요. 돈 많이 주고 데려다가 거기다 연구비 주면서 하는 거예요. 하버드만 그 경쟁을 하나? 다른 대학들도 경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학자로서의 길도 넓고, 학자가 될 수 있는 길도 넓고, 그 다음에 엉뚱한 연구를 해도 연구비를 어디선가 지원받아서 할 수 있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엉뚱한 연구들 같은 게 쌓여서 양쪽 토대가 쌓여야 질적인 발전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연구비가 없고 그러니까 맨날 노벨상 못 받는 이유가 왜 그래요? 언제 기초학문하고 앉았어? 바빠 죽겠는데 갈 길이 바쁜데. 우리나라는 공학자들은 굉장히 높은 성과들 많이 내요. 공학자들은. 그쪽으로 많이 지원이 가니까. 그런데 이제 그 순수과학이 잘 안 되니까 노벨상은 잘 못 받는 거죠. 노벨상은. 그쪽에 연구할 수 있는 지원 아니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무능력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연구할 수 있게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게 월급 줘가면서 이 연구가 10년짜리야? 그래 10년간 월급 줄 테니까 해봐.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못하는 거지. 이제야 물적 토대가 된 거라고 봐야 돼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문이 좀 미흡한데 anyway 어쨌거나 행정학은 행정학자들이 많고 근데 이거 연구비가 별로 필요 없어 사실은 이 저 문과 계열은. 그잖아요. 진짜 월급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실험비 이런 거 크게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가 좀 활발한 편이기는 하지. 딴 거보다는 그래도.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우리나라 이론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시차 이론도 흥미로워요. 우리나라가 빠르게 어떤 정책 결정을 하고 그거를 쭉 끌고 오는 과정에서 실패가 좀 있는 정책 방안은요 또 그만큼 또 급속도로 뒤집어 버려요. 그냥 뭘 하나 선택하고 좀 기다려 봤다가 장점 단점을 파헤쳐 보고 장점을 장점대로 살리고 단점만 극복하지 이거 안 돼. 못 기다려 우리는. 결과가 바로바로 나와줘야 됩니다 또.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이 무르익는 기간이 없어. 특히 대표적인 게 교육정책 아닙니까? 교육정책. 교육정책은 하다가 이제 약간 반자포자기 같은데 우리 때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랬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 교육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 이거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박정희 대통령 때는 뭘 했어요? 뭐 이렇게 막 평준화 정책 같은 것도 쓰고 막 그런 거 하지 않았나? 그랬잖아요. 박정희 정부 때. 그전에는 학교가 적다 보니까 막 다 시험 봐서 가는 거예요. 중학교도 시험 봐서 가, 고등학교도 시험 봐서 가, 대학 당연히 시험 봐서 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박정희 정부 때 정부가 좀 투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평준화 하려면 학교를 많이 설치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투자하면서 평준화 막 하고 전두환 정부 때는 사교육비 문제라 그러니까 야 사교육 시키는 새끼 다 구속이야. 그래가지고 나 아는 사람도 구속됐던 사람이 있어요. 저보다 연배가 아주 많은 선배 강사 중에는 자기 옛날에 내가 그때 한번 갔다 왔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 불법 과외하다가 적발 옆집에서 신고해가지고 전두환 때는요 과외 받으면 구속시키고 그랬어 강사. 그리고 그 과외시켰던 집안은 세무조사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돈으로 과외시켜요 이렇게. 세무조사 무서운 시기지. 그리고 학원은 많았냐? 그때는 학원이 진짜 그거지. 종로 사대문 안에 학원 몇 개 있고 그거 다 내쫓았잖아. 또 노량진으로. 그때 노량진은 시골. 그러니까 사대문 안에 있는 학원 다 내쫓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종로 학원은 종로에 없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정책도 막 강력한 정책들 쓰고 막 그러다가 막 학력고사 막 줄을 이렇게 세웠다 저렇게 세워봤다 막 별짓 다 해보는 거지. 그러다 나중에 와서 이제 뭐야 하나만 잘하면 대학 가게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90년대로 넘어오면 그렇게 하다가 하나만 잘하면 대학 가게 해준다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선발이 안 되잖아요. 선별이 안 되잖아. 사실은 공부를 또 잘하고 하나도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학생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그러자 이제 내신 이외에 다른 거는 안 보겠다고 했는데 뭐 자꾸 뭐 외부에서 뭘 자꾸 따오고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오히려 불이익 주겠다고 또 하고 별의별 짓 다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이게 보면 막 수능으로 바꿨다가 이랬다 수능을 2번 봤다 1번 봤다 막 별짓 다 하는데 그래도 뭐가 안 잡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뒤집어도 봤다 저렇게 뒤집었다 이런 거가 시차이론에 딱 먹일 거 아니야. 시차이론이 봤을 때 야 그러지 말고 하나의 정책을 좀 잘해봐 좀 기다려보고 아니 그게 장점이 있을 것 같아서 시도해봤으면 장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장점이 나오기도 전에 에이 글렀어 뒤집어 그래 뒤집고 그러니까 맨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만 하는 거야. 응? 무슨 뭐 정시 중심으로 갔다 수시 중심으로 갔다 다시 정시로 갔다 막 계속 이러잖아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도 좀 일관성은 생긴 것 같아요. 지금은 일관성은 생겼어요. 왜냐면은 반포기 상태 비슷하게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이 없어요. 새로운 교육 정책이 없어. 아예 나온 게 없다니까. 문재인 정부가 관심 갖는 영역이 뚜렷하게 딱 극명하게 이렇게 딱 있어. 교육 정책은 그냥 은근슬쩍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도 그랬지만 그 전에 이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거치는 사이에 지금의 제도가 조금씩만 바뀌고 사실은 큰 틀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살짝 좀 들어왔던 게 뭐 입학사정관 제도 이런 걸 한 해 만에 뭐 이런 거 정도?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전제로 한번 이걸 한번 봅시다. 이제 그 사례를 들었으니까. 그래갖고 여기서는요 시차이론은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이 시차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책적 시차.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숙성기간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시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책이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가다가 보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집행이 이제 개시가 되고 시간이 지나가요. 이렇게 시간이 쭉 지나가다 보면은 여기 가다 보면은 이제 쭉 가야지 되는데 그래야지 여기서 이제 숙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이 다듬어지고 숙성이 될 텐데 가다가 이쯤 되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책을 이제 전환해 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숙성 기간이 미처 이제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죠. 성과를 볼 수가 없는 거지. 그 요 짧은 기간을 놓고서 이렇게 집행하다가 안 됐다고 확 뒤집어 버리는 거다 이거지. 이게 개념이 시차이론이. 됐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요, 요게 보세요. 사회 현상을 발생시키는 주체들의 속성이나 행태가 시간 차이를 두고 변화된다고 보는 이론이고, 제도 도입의 순서도 중요하고요. 인과관계 시차도,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제대로 배열돼야 되고, 그런 다음에 숙성기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숙성기간을 거쳐야 되고요. 변화와 속도의 안정성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야 정책이 성공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은 아주 단기간에 이 성과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외국에서도 각 정권마다 자기의 집권 기간이 좀 짧지 않습니까? 한 4년 정도로.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안에 자꾸 뭔가를 이제 도출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은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런 건데 우리나라 사례를 많이 꼽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거라. 그렇습니다. 서울대 정정길 교수라고 계세요. 이명박 정부 때 비서실장하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청와대 가서. 근데 이분 강연을 나중에 들었더니 막 되게 아쉬워해요.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여러 정책들, 뭐 녹색성장이라든가 4대강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박근혜 정부나 이런 데서도 좀 이어받아서 했으면은 잘 됐을 텐데 이걸 안 기다려줘서 이렇게 됐다고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평가는 다를 수는 있죠. 이제 그 중에 어떤 거는 진짜 그랬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것도 있고, 그러지 않고 빨리 종결돼야 될 것도 있는 것 같다. 이럴 수도 있는 건데, 뭐 평가에 이제 각자 알아서 할 부분이니까. 근데 아무튼 그분은 그 정부에 가담했던 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되게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아쉬움이 많아. 기다려주지. 그거 안 기다려주기 때문에 정책이 효과가 안 나타나고 다 부작용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말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숙성기간 같은 거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이론인데 자주는 안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이론이 앞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심으로 나오는데 얘도 나온 적은 있기 때문에 소개는 합니다. 레짐 이론. 얘도 좀 심화적인 건데요. 레짐 이론은
도시 개발에 대한 연구예요. 도시 개발에 대한 연구인데 도시 안에는요. 레짐이 뭡니까 원래? 레짐이 어떤 규범? 기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가치가 충돌한다는 거지. 도시 안에 보면은요. 도시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낡은 지역들도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도시를 리뉴얼해서 개발해가지고 새롭게 한번 일신해보자. 이런 이제 성장 레짐도 있고요. 도시 개발을 추구하는 성장 레짐도 있고 반면에 기존에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 바깥으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거기 재개발하고 그러면요. 원래 살던 원주민들은 거의 쫓겨나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레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중산층들은 자기의 이익이 아니더라도 공동체 이익을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대요. 그래서 중산층 진보 레짐도 있대요. 한편으로 보면 중산층들 자기는 먹고 살만 하지만은 사회적 가치도 이제 고민하는 거야. 그런 레짐도 있대. 한쪽으로는 자본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 한쪽으로는 여기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버티려는 약자 세력. 그 다음에 중산층들은 오히려 약자 편에 좀 서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도시 안에. 이런 게 뒤섞여 있으면서 이게 충돌한다는 거죠. 근데 대체로 개발연대, 성장 레짐이 이기더라. 뭐 이런 결론입니다. 우리나라는 겁나 이기더라. 이런 게 결론이에요. 거의 뭐, 그죠? 아, 그리고 예전에는 90년대, 2000년대 넘어와서도 내가 본 것 같아요. 너무 분노했어. 너무 분노했는데 제도가 안 바뀌어가지고 아니 2000년대 넘어와서 이 민주화된 나라에서 여기에서 나 삶의 터전이 없으니 못 나가겠다 버티는 사람들을 자본의 논리로 막 그냥 내보내는데 그것도 어떻게 내보내냐면은 용역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막 사람들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그러니까 용역 깡패인데 깡패라고 취업을 못하게 돼 있진 않으니까 이 사람들을 무슨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하청을 주는 개념으로 해서 철거 회사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를 재개발을 하면 여기를 밀어버리고 고층 아파트를 질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질 때 대형 건설사가 그걸 수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철거는 하청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철거를 담당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오는데 건달이야 다. 건달 출신들이야.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내보내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자본의 논리로는 나가야 되는 거니까 나가라고 몇 번 하고 안 나가면은 갑자기 밤에 가가지고 먼저 이제 도장 찍고 나간 집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 가서 유리창 부시고 막 새벽에 무섭게 하는 거지. 이제 안 나간 사람들 버틸 수 있나 보자. 이런 거 하고 하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 있으면 진짜 이제 우통 까고 문신 보여주면서 가서 막 겁주고 그런 일 많이 했죠. 진짜로 때리고 막. 근데 제가 분노했던 포인트는 자본의 논리도 있는 거니까 우리 사회에 제도가 또 있는 거니까 그냥 버티는 것이 다 그게 우리가 꼭 그 편에 서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지만은 경찰이 그 용역 깡패들이 하는 걸 보고 가만히 보고 있는 장면을 제가 목격하고는 너무 크게 분노가 되더라고요. 폭력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강제 집행을 하더라도 합법적인 폭력성을 부여받은 건 경찰이잖아. 그럼 어떻게 공권력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일이지 그게 민간 용역회사가 건달들 고용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 근데 그런 일들이 2000년대 넘어와서까지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그 끝자락에 딱 있었던 거의 마지막이라고 하면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아직도 이런 일이 있어요 할까봐 제가 뭐 함부로 단정은 못하겠지만 용산 참사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들어봤을 것 같은데 용산 거기 재개발한다고 그래서 낡은 그 건물에 세입자로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나 여기 권리금도 못 돌려받았는데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고 버티다가 경찰 특공대가 투입되면서 사고가 났죠. 예. 불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찰도 한 명인가 죽고 거기 있는 사람도 죽고 막 이렇게 되고 거기에 생포된 사람들은 다 구속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비극들을 보면서 이 레짐 이론이 그런 것들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연구를 진행한 거예요. 그래야 이 자본의 논리가 이만큼 강력하게 이제 그 도시 재생 과정에서 나타나더라. 뭐 이런 걸. 우리나라 이론이 아닙니다. 외국에서도 이런 일들은 많이 있겠죠. 네, 그래서 외국의 이론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적용이 되는 경향도 좀 있고 그랬죠. 그러니까 빠르게 경제 성장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변을 안 돌아다보고 우리는 왔잖아요. 앞만 보고 오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쫓겨 밀려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그랬지 뭐. 우리는 특히 더 심했죠 이게.
어찌됐거나 이 레짐 이론이 그런 거를 좀 이제 연구하는 이론으로서 존재한다. 이 정도 하시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또 복잡하고 어렵고 그러는데 이 정도 그냥 간략히만 봅니다. 다문화주의도 이제 뭐 이 행정 이론에서 필요하다 뭐 이런 건데 다문화주의는 뭔지 알잖아요. 그죠? 이제는 이게 단일 민족의 신화 이거는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지탱하는 게 우리한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왔고요. 그리고 그게 될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이게 세계화 시대에는 그죠? 국제적으로 왔다 갔다 넘나드는 걸 다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당연히 우리나라에 또 필요한 인력도 들어와야 되고 뭐 그러다 보면은 다문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다문화 사회는 서로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에 언급될 때가 가끔 있는데 쉽게 찾을 겁니다. 이거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없을 거예요. 자, 뭐 그 정도 할까요? 네, 그 정도로 기타 이론들을 보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행정 이념으로 들어가도 되겠죠. 네, 고생하셨어요. 이 저 행정학 이론 전개가 한 이론 가지고도 한참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이걸 아주 축약해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온 건데, 예, 고생하셨고 그렇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시험에 나올 정도 수준까지는 다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제 행정 이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쉬었다 오세요.